네, 세션이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션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뒤에 다른 세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세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2부 기후변화 대응, 환경 친화적 농업 확산을 위한 과제, 자, 세션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이 세션에 좌장을 맡은 서울대학교에서 특임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김창길입니다. 그러면 먼저 주제 발표, 오늘 지금 당초 계획된 시간보다 굉장히 지체되기 때문에 발표 오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주최 측으로부터 6시에는 끝나줬으면 좋겠다는 발표 말씀을 부탁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발표는 대체적으로 10분을 목표로 하되 조금 더 하더라도 가능하면 15분 이내로는 반드시 맞춰달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론도 지금 토론자가 5분이기 때문에 5분 10분씩 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5분 플러스 알파를 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오늘 목표를 6시에 끝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편, 하여튼 좀 축산과 관련돼서 오랫동안 경종 축산 모델에 대해서도 연구도 해오신 상지대학교의 이명규 교수님께서 탄소 중립형 축산업의 확산을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가끔 이벤트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노래가 안 나오고 가수가 혼자 무대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오늘 10분 동안 이야기할 내용은 슬라이드에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음성으로 주는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키워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축산 환경 관련된 부분을 오랫동안 연구를 하면서 이번에 유기농학회에서 탄소 중립형 기후변화 대응한 축산 환경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특히 과제를 중심으로 얘기해달라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는 물론 그동안 강론적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를 해온 사람입니다만은 좀 커다란 총론적 틀에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가축분뇨라고 하는 것이 축산에서 가장 우리가 빼내올 수 없는 그 물질이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가축분뇨를 1톤의 가축분뇨가 얼마입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흔히 가장 문제가 되는 양돈 분뇨인 경우에는 1톤 그러면 일반적으로 질소가 한 2,400ppm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 돈 10,000원 정도 되는 비료의 가치가 있습니다. 냄새가 없고 여러 가지 깨끗할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예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가축분뇨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소위 축산 쪽에서는 결국은 친환경 축산 또는 최근에는 스마트 축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농업 쪽에서는 친환경 농업 또는 최근에는 스마트 농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스마트 농업 관련된 연구도 하고 또 스마트 축산에 관련된 연구도 하면서 이 두 개 사이의 가교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에 관련된 게 제가 가지는 가장 커다란 화두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축산에서 나오는 가축 분뇨를 어떻게 친환경 농자재로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친환경 농축산업, 즉 경축순환이라는 틀 속에 매우 중요한 화두다 해서 그 부분이 제 개인적인 주요 연구 과제입니다만, 문제는 그와 같은 것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자금도 필요하고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쉽게 표현해서 각 지역의 거버넌스도 필요하고, 그래서 기술만 가지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요 지금 책에 있는 자료는 제가 발표상 하나의 형태로 드리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하게 키워드별로만 말씀드리고 오늘의 핵심은 무엇을 하겠냐 하는 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현재 기후변화 관련돼 가지고 다양한 문제가 위아래 없이 전체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물론 이건 전체적으로 생태계 변화를 말합니다. 그것들에 대한 하나의 사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관련돼서 각 국가별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관련돼서 정책적으로 녹색 성장이라는 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고요. 물론 이건 이제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가운데 농수축산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서 전략을 세웠는데 그 가운데서 특히 최근에 탄소중립 관련해서 스마트 농축산업에 관련된 이야기가 중점전을 이루고 있더라. 특히 저탄소에 관련된 이야기가 향후 우리나라 농업 또는 축산의 중점적인 키워드가 되겠다 하는 것들이고 그에 관련된 다양한 모델을 사회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저 자신도 이 관련된 모델을 경축순환 관련된 모델을 오늘 저희 세션의 좌장이신 김창길 서울대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나라의 축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19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축산업에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뭐냐 했을 때 그때 가지고 있었던 발표했던 개념은 축산 환경을 수의, 경제, 환경, 자원 이런 틀 속에서 하나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것들이 1세대 즉 1990년대쯤 되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최근에 한국의 경축순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오늘 제 테마도 축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축산업만 가지고 친환경 축산업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토탈 게임이지 단독 축산 농가의 게임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측에 축산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경종 부분, 이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나라 축산 농가 가운데서 경종 농가를 실질적으로 가지면서 하는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제가 경기도라든가 각종 지역에 가축분뇨 환경 악취라든가 자원순환이라든가 청정축산이라든가 또 공동자원화 사업, 유통조직체 전체적인 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농가 가운데서 농축산이 경종으로 되어지는 구조는 우리나라에 제가 생각하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경축순환 농업은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사례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그와 같은 지혜가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힘들다. 자, 그런 면에서 축산과 경종을 넘어서 가축 분뇨가 가지고 있는 연간 6천만 톤 이상 되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료는 또 양계랑 양동 같은 경우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인데 조사료조차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조사료 자금들이 이렇게 높지 못해서 또 퀄리티도 되게 볏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농축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독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아무리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각 지자체에서 누가 할 것이냐예요. 각 지자체에서 경축산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K경축순환이라고 하는 개념을 할 때 결국은 농업축산, 그다음에 분뇨관리, 그다음에 사료관리라고 하는 자급률, 그다음에 그걸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이 시스템이 어딘가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모델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거는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여러 가지 주민단체라든가 소비자 단체, 또 지자체에서의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조례, 또 정부의 입법과 또한 최근에 발전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IT 통합 관련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버넌스를 앞으로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적인 포인트의 소위 오프닝 게이트는 지역 단위 축산환경 거버넌스를 경축순환 거버넌스로 만들자라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안 만들면은 계속 우리는 강론적 그림 속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1, 2, 3으로 나눴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세 번째 가축 분야의 경축순환에 관련된 접근입니다. 근데 앞에 제가 강론적으로 그동안 이야기 나왔던 것들이 있어서 도대체 이와 같은 경축순환 시스템을 우리가 앞으로 가고자 할 때 무슨 언어가 주로 등장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가축 분야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소, 젖소, 돼지 등등의 분간요의 성상이 BOD, COD 이런 특성상 분간요가 전부 다 다르고
질소, 인산, 카리의 농도도 전부 다 축적마다 다르고 소위 성장 단계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산에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떤 분뇨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되고요. 국가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마을 퇴비화 사업이라는 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잘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마을 퇴비화 사업 진행했을 때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첫째 기술도 적합하지 않고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도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더군다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누군가 땅을 내줘야 되는데 땅을 쉽게 부지를 내줄 사람도 마땅치 않고 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러 다니게 되면은 마을 퇴비화 사업으로 성공적인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거는 뭐냐면 기술적 부분하고 좀 별개의 부분입니다. 이거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자기 사유 재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의 포인트로서 이와 같은 국가 사업들이 진행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최근에 하도 분뇨를 이용하면서 냄새가 나오고 그러니까 부숙도 관련된 거를 국가에서 정해서 환경부에서 특히 퇴비 부숙도, 액비 부숙도 합니다. 실제로 전국적인 것들을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퇴비, 한우 퇴비 굉장히 좋다 그러는데 한우 퇴비를 조사해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한 60% 가까이는 일반적으로 부숙이 되는데 한 40%는 농민들이 쓰지 않는 것들이에요. 왜 안 쓰는가 봤더니 여러 가지 염료라든가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우 농가가 그러면 퇴비를 만드는 매뉴얼이 있냐? 그러면 그게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경정 농가하고요 어떤 소위 그 상호 관계를 유지하는 데 힘든 부분이고 어쨌든 각각의 가지고 있는 가능된 것들은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법률적인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또 다른 나라는 해외는 해외 국가 나름대로 자기 나라 나름대로 어떤 그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하는 것을 우리가 카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맞는 방법은 우리가 모색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하나의 참고적인 형태로 해서 조사하면서 다양한 나라들의 양분 관리라든가 가축 분뇨 관리 관련된 것들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축산 농가에서 가축을 기르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NMP라든가 MPDS라든가 이게 가축 분뇨 관리, 양분 분뇨 관리 또는 양분 관리 삭감 계획 등 여러 가지 계획들을 농가가 제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양돈 기르면서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가 단위에서도 그와 같은 것들이 아직 우리가 경축순환을 농가 단위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같이 거의 유사하게 부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일본의 이런 이때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주로 시스템은 지역 단위 시스템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주로 일본에서는 주로 축산과 경종, 그다음에 가축 분뇨, 퇴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파형인데 특히 각 지역에서 생산되어지는 농산물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 앞에서 말씀하신 분 가운데 노령화가 많다라는데 그래서 지역에 이와 같은 것들을 진행할 때 일본에서는 컨트랙터라고 하는 기업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어지는데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영농조합이라든가 영농에서만 하고 있지 사실은 기업체가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직은 우리나라가 약간 차이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지금 일본의 큐슈 같은 지역인데 후쿠오카하고 구마모토 사이에 약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서로 유기질 비료가 필요해요. 그럴 때에는 자기 지역에서 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지역에서 일정한 품질의 기준을 가지고 이동을 시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일본 농협끼리 상호 교류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품질이 일정하지 않고 품질이 안전하지 않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분뇨가 다른 쪽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셔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기술적 부분과 마찬가지로 연계되어 있다. 기타 이제 우리나라가 최근에 암모니아라든가 메탄가스 관련된 부분들이 축산에서 다양하게 나와서 미세먼지하고 연결되어진 암모니아 이야기, 또 메탄가스 이야기, 그리고 한우 분뇨라든가 젖소 또는 양돈 분뇨에서의 여러 가지 메탄가스라든가 아산화질소 뭐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우리 축산 농가에서도 사실은 대단한 양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무시할 수 없는 소위 오질가스를 발생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농업은 다른 분야하고 틀리게 온실가스를 발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농업은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능력이 훨씬 뛰어난 종목입니다. 그래서 마치 에너지라든가 교토라든가 화력발전소처럼 CO2를 발생시키는 거하고 동일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은 농업이라고 하는 막대한 부지를 통해서 어떻게 탄소를 캡처할 것인가에 대한 그쪽에 대한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이지 동일한 잣대로 다른 분야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런 부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 요즘 자료는 국가에서 제작한
각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온실가스 관련된 양들입니다. 그건 참고로 그냥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 가지 축종별로 발생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은 하나의 데이터로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 저도 몰랐던 건데 우리나라가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니까 사료가 수입하면은 단가가 싸면 괜찮은가 보다 했는데 대부분 들어오는 수입이 2만 킬로가 넘는 먼 곳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하는 사료가 상당히 CO2를 많이 발생시키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앞에서는 환경 보존적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제 온실가스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 우리나라에서 축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얼마큼 나옵니까라고 했을 때 그 가스 나오는 양을 우리가 배출가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 배출가스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첫째, 우리가 아직 그걸 못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잣들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축산과학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형태로 그동안은 좀 여유 있게 뒤로 빠져 있었는데 지금은 직격탄을 맞아서 우리가 빨리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다 해서 최근에 교수님들이 연구해가지고 IPCC에서 제공한 것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것이 얼마인가 차이를 봤더니 상당 부분 우리가 양이 적더라라고 하는 건데 어느 교수가 양이 적다라고 발표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전국의 50% 농가들이 그 시스템으로 가동이 돼야지 비로소 IPCC에서 인정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개인의 지혜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집단의 움직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온실가스 관련된 것들이고 한우라든가 젖소 같은 데서도 온실가스가 나온대요. 저는 냄새가 안 나면 한우가 잘 자라나 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한우 우상도 뒤집기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메탄가스의 발생량이 달라지는데 지금 우측에 같은 경우는 뒤집기를 안 하면서 보니까 메탄가스가 한우 우상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우 우상 관리도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최근 연구했던 것들이고 퇴비를 만들 때도 여러분들 우리 흔히 지금 퇴비 액비를 만드는 기계 업체들이 있는데 기계 업체에서도 그냥 퇴비를 톤당 처리 비용이 얼마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관점이 굉장히 표면적이고 표상적인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소위 톤당 처리 비용을 전기비로 했더니 각 회사마다 처리 비용이 다르더라. 그래서 앞으로 지자체라든가 농가에서도 이와 같이 퇴비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전기비까지도 사실 신경 쓸 필요가 있다 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바이오가스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우리가 바이오가스에 대한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바이오가스는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면서 하다 보니까 액비가 생산되어지는데 그때 액비가 충분히 부숙이 안 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바이오가스만 볼 게 아니라 후처리에 대한 문제점도 같이 봐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소위 강론적으로 느끼는 것들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이 발표를 하면서 가지고 포인트인데요. 가축 분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놓고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악취 문제, 이건 농림부 환경부 문제, 양분 관리 문제, 경축 문제, 바이오가스 관련된 탄소 중립 문제가 있는데 단순한 기술적인 접근을 할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우리가 가축 분뇨와 포함해서 악취 같은 경우는 가축 분뇨를 포함해서 축산법, 대기환경보조법, 악취 방지법 이와 같은 소위 법과 연결되어진 기술적인 것들을 같이 개발해 줘야 된다. 그래서 양분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오늘 얘기하는 소위 경축순환 관련된 것도 가축분뇨법, 비료관리법, 지방자치 행정법 관련된 친환경농업 육성법, 특히 친환경농업 육성법이 이제 본 학회랑 관계되는데 이런 것들과 연계되어서 그 안에 우리가 기술적인 걸 해줘야 된다. 그래서 소위 가축분뇨를 포함한 8개의 법을 우리가 하나의 포진 형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축분뇨의 8진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법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하나에 대한 기술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것들이고 그 관련된 걸로 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했으면은 좀 전에도 아까 친환경 유기농업 관련된 것이 30년 동안 변화가 없다는데 무엇이 변화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과 같은 얘기인데요. 축산농가의 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우리 경축순환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환경 지표의 도출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타겟이 어딘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없다 보니까 매년 세우는 계획이 우리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축분뇨 또는 기타 가축분뇨 이외의 부분을 나눠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그 관련된 지표를 만들어 나갈 때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 8가지로 나눈다면
이 전통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온실가스 감축 지표, 에너지, 퇴액비, 품질, 양분 관리, 전문 인력, 사료 자립화 등과 같은 이와 같은 하나의 사례처럼 지표를 만들 필요가 있고, 이 지표를 관리하기 위한 세부적인 프로그램인 게 각 지자체별로 있어야 된다. 이거는 농림부가 정해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지자체가 끌고 가야 될 문제죠.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하나 예로서 제가 축산환경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걸 4단계로 보고 있는데, 일단 축산농가는 제발 악취를 좀 내지 않도록 하세요 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양분 관리에서 환경부로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위 공격을 좀 막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세 번째가 지역에 가급적이면 친환경 농자재로 공급할 수 있도록 경축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한 탄소중립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4단계로 최적화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되겠다. 구성원은 축산농가, 중간조직, 분조처리, 중간조직체 등 5개가 각각에 가지고 있는데, 그 각각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단계적으로 축산농가인 경우 사료나 급수 또는 축산의 사양관리에 관련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이건 하나의 중요하게 나오는 화두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적시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프로그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들을 그런 면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개별적인 거기 때문에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탄소중립 축산 환경 관련된 대책을 하게 될 경우에 한번 18가지로 각각의 말씀드린 5개의 구성원의 내용들을 18개로 나눠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끝에 이와 같은 것들을 저희가 하나의 종합적인 대책으로서 우리가 하나의 전략을 좀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각각의 것들을 저희가 이제 단기, 중기로 하나의 과제로 예시로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너무 급하셔가지고. 네, 시간이 조금 아주 촉박하긴 하겠습니다만은, 또 축산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형 축산업 확산의 정책 과제 열정적으로 발표해 주신 이명규 박사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이 박사님이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약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축산 분야의 해법이 경종과 축산, 다시 말하면 경종이라는 건 작물인데, 작물하고 축산하고 유기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화학 비료를 줄임으로써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런 해법인데, 지표도 제시하시고 여러 가지 걸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 친화적 농업 분야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의 방향과 과제로 한국 유기농업연구소의 김기흥 부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15분 이내로 발표 부탁드립니다. 김기흥 부소장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의 방향과 과제 발제를 맡게 된 사단법인 한국유기농업연구소 부소장 김기흥입니다. 우선 왜 필요한가입니다.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농촌 공동체의 유지 그리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좀 어떻게 새롭게 인구를 유입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면 더 젊은 층을 육성할 수 있을까 하는 곳에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그리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지역에는 좀 다양한 형태의 청년 농업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2015년에 홍동의 유기농업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는데요.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 이곳에서 유기농업이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이 유기농업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과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에서는 청년 농업인을 3만 명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육성할지 좀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은 누구인가, 그러면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다양한 좀 연령이 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만 40세 미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충남의 청량 같은 경우에는 만 45세 이하로 두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만 45세 미만으로 두었다가 50세 미만으로 청년의 연령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좀 사업별로 좀 임의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65세
청년 이장님을 고려한다면 좀 지역의 사정에 맞는 그런 좀 청년 농업인의 범위가 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청년 농업인 좀 여러 가지 이 용어로 불리는데요. 가장 많은 것이 아마 농사짓는 청년이라고 해서 청년 농부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좀 새롭게 농업에 취업을 한다 해서 신규 취농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그리고 정부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좀 창농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창농 같은 경우에도 기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승계 창농과 비승계 창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에는 있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토박이 청년이 있고요. 최근에는 귀촌 인구의 절반이 청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청년들을 어떻게 좀 농업인으로 유도해 갈 수 있을까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청년 농업인 얼마나 있나 충남의 사례인데요. 2018년에서 2019년으로 가면서 7,000명 선이 좀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고무적인 것은 25세 미만의 청년이 시군별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은 좀 긍정적인 방향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청년 농업인과 관련된 지원이 주로 후계 농업인을 대상으로 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농식품부에서 청년 농업인 10,000명 육성하겠다 하는 계획을 좀 세우면서 2018년에 한 달에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주는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이 외에도 지자체 차원에서 좀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지역 농업을 좀 경험하면서 지역과 연계한 농업 실습 현장은 좀 몇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좀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이런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좀 육성하는 실천 농장을 8개소를 좀 조사를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기농기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곳, 그리고 자체적인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마련된 곳, 그리고 충남에서는 친환경 농부를 육성하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8군데를 조사를 했었고요. 내일 청년 또 섹션이 있습니다. 그곳에 화천 그리고 밀양, 홍성의 대표님들이 또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형태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이러한 실천 농장이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청년 농업인 실천 농장의 특성을 살펴보니 한 곳만 제외하고는 모두 유기농업이 기반이었습니다. 아마 새로운 삶의 방식을 원하는 청년들의 수요가 증가한 탓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 정착을 위한 전 단계로서 지역 농업을 이해하고 실제 경험하는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과 관련된 교육은 물론 농촌살이나 인문학과 관련된 좀 여러 가지 교육적 기능들이 바탕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6개월 정도의 실습 과정이 아니라 씨앗 뿌리기에서부터 수확까지의 1년 정도의 장기 교육 과정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고요. 그저 체험해보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농사를 지어서 소득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역과 함께하고 있어서 이곳에서 농장을 경험한 친구들은 이 지역에서 농지와 주거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사례와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도 상담과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이 있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인데요. 취농하는 단계, 본격적인 연수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일본에서는 좀 지역과 연계한 농장들이 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청창농 사업이 2단계부터 준비형으로 그러니까 생활비로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독립하게 되면 지역 농업 주체로 나가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과 연계된 농장을 경영할 수 있고, 여기에 5년간 우리의 청년 지급 사업이 붙어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와 관련된 노력들이 있지만 좀 중간 단계, 지역 단위에서 뭔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조금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그럼 이런 청년들은 좀 어떤 영농 실태를 보이고 있었나? 2019년에 충남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비승계 창농과 승계 창농으로 구분이 되었고, 대체적으로 좀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영농 실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기간은 한 1년에서 2년이 가장 많았고요. 영농하는 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자금 확보, 그리고 영농 기술 습득, 그리고 비승계농의 경우에는 농지 확보였습니다. 그리고 영농 이유는 농업은 아마 원하는 대로 뭔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정보를 도대체 청년들은 어디서 얻는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비승계 창농과 양쪽 다 부모 형제 친지 뭐 이런 것이 가장 많았는데, 비승계 창농의 경우는 다음으로 부동산 업자, 믿을 만하니까. 그래서 일본에서는 농지 확보와 관련된 부분을 부모, 형제, 친지, 지인 다음으로는 지자체나 연수처나 지역의 농업위원회에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 좀 이런 부분이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관련해서는 가장 높았던 게 역시 부모, 형제, 친지, 지인이었고 다음으로 역시 주택은 부동산 업자가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자금 확보와 관련해서는 승계 창농의 경우에는 부모, 형제, 친지, 지인이었고 자금을 확보할 때 비승계 농은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지원 사업이라든지 농협과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정보를 얻고 있었습니다. 영농 후 1년간 필요한 농지를 제외한 기계, 시설과 관련된 취득 비용인데요. 가장 많았던 것은 양쪽 다 5천만 원 미만이기는 했습니다만 비승계 창농은 대체로 한 7천만 원, 승계 창농은 1억 9천만 원 정도 들었고요. 농지 구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비승계 창농의 70%가 구입한 농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취득한 농지의 면적은 비승계 창농이 1,500평, 승계 창농은 1,900평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와 관련한 비용으로는 비승계 창농이 1억 3,600만 원, 승계 창농은 1억 1,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자기 자본금은 얼마인가? 비승계 창농의 경우에는 뭐 평균적으로 8,200만 원 정도, 승계 창농은 1억 4,600만 원이었고요. 농지와 기계 이런 시설과 영농을 위한 자기 자본금으로 쓰는 것은 8,200만 원 중에 6,400만 원 정도가 비승계 창농은 쓰고 있었고, 그리고 승계 창농은 거의 대부분의 비용들을 이곳에 쓰고 있었고요. 그래서 비승계 창농이 농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농지와 합치면 약 2억 정도가 되고, 자기 자본금이 8천만 원인 걸 생각하면 나머지는 좀 빌려야 하는 상황이고, 승계 창농도 역시 3억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비승계 창농의 경우에는 75%가 영농 자금을 빌렸는데요. 대출 시에 지장을 느꼈던 부분으로는 상환 기간이 짧다, 그리고 담보 확보하기가 어렵다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업 경영 상황인데요. 1년 차에 비승계 창농은 500평으로 시작해서 2019년 현재 630평까지 늘어났고, 승계 창농은 그 2배인 1000평 정도로 시작해서 1500평까지 늘어났고요. 이 가운데 임대 비율은 1년 차에는 비승계 창농의 경우는 78%이던 것이 83%로, 승계 창농은 6% 수준이던 것이 97%까지 임대 비율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산물 매출은 비승계 창농의 경우에는 3,300만 원 정도에서 4,200만 원까지 늘어났고, 승계 창농은 5,200만 원에서 1억 1,6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규모가 커진 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서 농업소득 변화는 비승계 창농은 3,000만 원 정도였던 것이 2,700만 원으로, 승계 창농은 4,500만 원이었던 것이 3,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표 18번은 유기농업과 친환경 농업에 대한 실천 의사가 매우 높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인데 농지까지 사실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현장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써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을 빌렸는데, 하우스를 투자했는데 이 지상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지은행에서 땅을 빌리지만 논농사 위주이고요. 타작물을 좀 해야지. 잘못 눌렀군요. 타작물을 생산해야지 땅을 빌려주는 그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무료로 빌려주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게 되면 땅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일이 좀 생겨서요. 청년들은 결국은 경자유전이 실현되면 농사 짓는 사람에게
농사짓는 청년들에게 땅이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농지와 관련된 정책 수요로는 좀 휴경지를 이용해서 청년들에게 임대를 좀 해달라. 그리고 청년 농업인의 중장기 플랜 안에 이 농지 문제가 거론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농지은행을 통한 방식이 아니라 그 마을에 우선적으로 좀 토지를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을 안에서 어떻게든 좀 농지 문제가 해결이 돼서 마을 안에 있는 토지들이 공동의 형태든 청년들에게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좀 제시가 되었고요. 다음으로는 정주 기반입니다. 정주와 관련한 부분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포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특히 주택과 관련해서는 새롭게 들어온 비승계 청년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한 승계농의 경우에도 집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빈집을 활용하는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농막 규제 완화나 이동식 주택, 그리고 면 단위의 임대주택과 같은 것들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화와 관련해서는 좀 거점 공간을 마련해서 청년들이 스스로 문화와 복지, 교육에 대한 필요성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좀 제안하기도 했고, 이럴 때 공간을 만드는 주체는 좀 청년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만들어진 공간은 지역 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제안들이 있었고요. 의료와 관련해서는 가장 아쉬운 부분은 긴급 의료인데, 역시 보건지소의 활용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대답이 있었고, 지역 차원에서 함께 만드는 의료조합과 같은 대안들도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보다는 일거리가 필요하다, 지역과의 관계에서 해결점을 모색하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이런 청년 농업인 육성과 관련해서 가장 좀 중요한 지점은 지역 농업을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그리고 새롭게 정착한 청년들에게 농촌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게 할 것이고 지역 문화를 계승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역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는 농업과 관련한 좀 지원에 그치지 않고 좀 어떤 다양한 농지 아니면 주택, 그리고 농업과 관련한 좀 다양한 정보의 근원지가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든든한 이웃 만들기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년 농업인과 관련한 지원 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나? 청년 농업에 대한 지원은 청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역에 지금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지금 이제 땅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이 청년들과 함께 우리 마을을 지켜나갈 것인지 하는 것들을 지역 단위에서 같이 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지속성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당면된 과제들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고, 그 이외에도 청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연계되어서 지속성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 복지 파트에서 다양한 사업이 들어가면서 청년 농업인의 역할이 좀 증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영역으로의 확장성을 좀 도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농업인과 관련된 지원, 이것부터 시작해보자 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아까 말씀드린 청년 농업인에게 필요한 좀 다양한 거점 공간을 마련하자. 그래서 스스로 그 안에서 문화나 교육, 복지 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지금 지역에는 농촌 지도소라든지 농협 강당이라든지 예비군 훈련소라든지 좀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청년 공유 시설로 좀 지원해주는 사업, 그리고 청년 농업인 파머스 마켓을 통해서 좀 상설장터를 통해서 청년 간에 교류하고 소비자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유통 지원 사업을 좀 하자. 그리고 도시군에 있는 유유지를 이용해서 청년 공유 농장을 통해서 그 안에서 실습을 하게 하고 사회적 농장과 같은 그런 일을 좀 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거점 공간을 통해서 좀 지역과 함께하는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좀 플랫폼을 구축해보자. 그래서 그 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부분, 농지와 관련된 정보, 그리고 네트워크까지 그 안에서 좀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런 논의를 좀 지역 단위에서 해보자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은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친환경 농지는 한번 가꾸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지만큼은 좀 지역 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자. 그리고 농지은행에서도 이런 땅들은 청년 농업인들에게 친환경 실천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좀 우선적으로 좀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전히 친환경 농업 재배에 대한 좀 교육과 관련한 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협회나 친환경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좀 청년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농업과 관련해서는 기계도 장비도 시설도 다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자본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 지원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농업인과 관련된 정착 과정은 준비 과정을 거쳐서 관계를 맺어가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자금을 얻게 되면서 지역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그리고 관련된 사업들이 좀 연계되면서 이 논의들이 지역 단위 계획에서 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기용 부소장님께서 주로 이제 청년 농업인 육성 관련돼서 충남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아마 연구했던 걸 기초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년의 나이는 나라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일본은 50세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마 40세 미만으로 보고 있고 청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플랫폼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었는데 하여튼 나중에 우리 토론할 때 좀 시간 됐으면 심층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 주제 발표인데요.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유기농업 연구 현황과 과제로 국립농업과학원의 유기농업과의 황현영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황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립농업과학원 유기농업과 황현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방금 화면이 파랗게 되면서 제 머릿속도 약간 파랗게 지금 돼가지고 좀 갑자기 긴장이 좀 되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발표고 하니까 이 남아있는 체력을 같이 다 발표 관심 있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보시는 목차에 맞게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사실 산업혁명 이후로 이제 지구의 평균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대표적인 온실가스 농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그런 기상 이변이라든지 이런 그로 인한 이제 기후 변화의 문제들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식량 수급이라든지 해외 난민에 대한 기후 난민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후 변화 문제는 실제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이제 나서서 진행해야 됩니다. 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엔 기후 변화 협약에서 이제 파리 협정을 통해서 이제 1.5도씨 특별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 내용은 여기 위에 온도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산업화 이전의 온도를 0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제 그때 기준으로 1.1도씨 이상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행동한다면 3.3도씨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2도씨, 더 나아가서는 1.5도씨까지만 온도가 상승하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2050년까지 탄소 중립도 달성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2020년 10월에 이제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탄소 중립은 이제 순 배출량을 0으로 한다는 의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탄소 배출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배출되는 양을 어쨌든 좀 저감을 하면서 이걸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증대시켜서 실제 순 배출되는 양을 0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실제로 농업이 이런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앞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벼재배랑 농경지 토양은 그 중에서 5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농업이라는 분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이제 이런 배출에 기여하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실제 이제 기후에 굉장히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그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실제 농업에서 우리가 이제 작물을 생산하면서 이 바이오매스가 증가되면 이게 이제 대기 이산화탄소를 이제 그 생물체로 고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토양의 탄소 저장 효과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업이 이 탄소 중립의 대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토양은 이제 대기의 탄소의 2배에서 3배 정도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굉장히 탄소의 큰 저장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할 수 있고, 이 토양의 탄소라는 것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뭐 토양에 저장한다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강압성을 통해서 뭐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몸으로 이제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고, 이게 이런 잔재물이 죽어서 이제 토양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 걔들이 이제 토양에 저장되게 되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 토양 탄소는 이 토양의 질이라든지 뭐 화학성, 뭐 물리성들을 개선하는 효과 때문에 이미 그 중요성은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토양의 탄소 저장이 가장 효율적인 뭐 기후변화 완화 수단이라고 이제 평가가 되면서 이 토양의 탄소에 대한 기능이 더 사람들의 더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요성도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뭐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도 이제 이런 토양의 탄소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고, 그 FAO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토양 탄소 경리량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 탄소 중립을 뭐 달성하기 위해서 뭐 그 해외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뭐 그중 유럽에서는 뭐 유기농 비율을 25%까지 늘리겠다. 일본은 뭐 유기농 면적을 100만 헥타르로 확대를 하겠다. 그 우리나라에서도 뭐 전체 농경지의 30%를 친환경 농업 면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이런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탄소 저감의 이제 이행 수단으로서 친환경 농업의 역할이 굉장히 강화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왜 이렇게 유기농업에서 이런 답을 찾을까라고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중립의 달성을 위해서는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좀 줄이고 그걸 상쇄할 수 있는 토양의 탄소 흡수량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꼭 유기농업에서 저희가 이제 화학 자재나 아니면 다른 농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자원을 순환한다든지, 아니면 토양의 탄소를 투입함으로써 토양의 탄소 저장량을 높이는 이런 유기농업의 실천 기술들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유기농업을 전략으로 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유기농업의 토양 탄소 저장 효과가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그 관련 연구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실제 토양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 토양의 탄소 저장량이 정해져 있지만, 이거는 뭐 토양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환경이나 그 토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실제 토양에 저장되는 양이 결정되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좀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 토양을 체적으로 잘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토양에 탄소를 투입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업에서는 이제 친환경적으로 그 병해충 방제를 하다 보니까 토양의 미생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보호가 되고, 그 외에도 토양 관리를 위해서 무경운이나 간원작, 윤작들을 이제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최적 관리법이 운영되고 있고, 그 외에도 잔사나 피복작물, 풋거름과 퇴비 같은 이런 외부의 탄소 투입이 있기 때문에 토양의 탄소 함량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총 탄소 함량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안정화된 탄소의 함량도 그 증대를 이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토양에 투입된 이런 유기물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분해가 잘 되는 것들은 미생물이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계속 분해가 됩니다. 분해랑 이제 재합성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결국 안정화된 탄소로 이렇게 되는데, 이 안정화된 탄소가 이제 이런 기후 변화의 완화의 효과가 있게끔, 왜냐하면 장기간의 저장 효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계속 그런 식으로 그래프들을 위주로 제가 발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유기농업을 실천했을 때 토양의 입단 발달이 잘 되기 때문에 그 입단 내에 탄소 저장이 되면 어쨌든 물리적으로 탄소의 저장 효과가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 안정화된 탄소로 가기까지 과정이 자체가 여러 미생물들이 계속 분해하고 합성하는 과정을 수만 번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유기농업을 실천했을 때 농경지는 이런 작용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끔 토양에 많은 미생물들이 많고 다양한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분해와 재합성 과정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안정화된 탄소 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실제 유기농업과 관행농업을 비교했을 때 이제 유기농업에서의 토양 탄소가 좀 더 많이 이렇게 저장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편차가 좀 심한 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양의 탄소 저장이라는 게 워낙 많은 인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실제 이제 미국에서 700점의 유기 토양과 700점의 관행 토양을 비교했을 때 실제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이제 유기농경지에서 14% 더 높았고 그 외에도 안정화된 토양의 탄소 비율이 훨씬 더 유기농경지에서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실제로 유기농경지가 이 장기간 탄소 저장 효과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윤작을 통해서 안정화된 탄소의 함량을 증대되는 거 확인하였고 그래서 윤작이 이런 탄소 격리에 좀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유기농업의 실천 기술들을 적용하다 보면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이제 토양의 입단이 안정화된다든지 아니면 가뭄 피해 왔을 때 토양의 수분 보유력 때문에 이런 가뭄 피해가 더 적게 받는 등의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탄소 저장의 효과 말고 이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주요 온실가스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지만 실제 그 농업에서 주로 배출되는 것은 이산화탄소, 메탄 그리고 이제 아산화질소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농업에서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그 온실가스로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농업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대기 이산화탄소를 작물에 고정하기 때문에 그 고정량이 토양에서 나간다고 생각을 해서 실제 농업 분야에서 나오는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이제 토양에서 나오는 건 이제 온실가스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농경지에 유기물을 투입했을 때 뭐 이산화탄소나 아산화질소, 특히 논에서는 이제 메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관행이나 유기농업을 실천했을 때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를 보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기농업에서 실제 한 40% 정도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이제 그 화학 비료와 퇴비에서 발생되는 아산화질소의 발생량 차이와 그리고 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이제 온실가스 발생량 차이에 의해서 이제 발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기관에서 40년간 장기 시험 포장에서 결과가 나온 건데 이제 관행 대비해서 수익이나 이제 에너지 투입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작물별로 이제 관행 대비 유기농업을 실천했을 때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가 얼마큼 있는지를 이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작물별로 사실 주 요인들은 좀 다양하지만 평균적으로 유기농업을 실천했을 때 20에서 25% 정도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그래프는 고추 재배할 때 실제 관행과 아니면 이제 무경운과 무농약을 같이 수행했을 때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입니다. 관행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58%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었는데 이거는 비료 절감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효과나 이제 에너지 사용에 대한 게 이제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무경운을 통한 탄소 격리 효과까지 만약 고려가 되었다면 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가 더 높게 평가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행과 유기에서 이제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배출량을 보면 유기에서 한 10% 정도 좀 저감이 되었고 실제 최종적으로 뭐 1kg의 옥수수를 재배했을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비교하면 관행 대비해서 유기에서 3분의 1 정도의 온실가스 배출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논해 같은 경우에는 메탄 발생량이 이제 유기물 투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물 관리를 통해서 메탄 발생량을 좀 저감시켜 주면 실제 50%의 저감 효과가 있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화학 비료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은 탄소 배출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온실가스 하나만 보고 저희가 뭐 논이 좋다, 뭐 밭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할 건 아니고, 실제 뭐 어쨌든 논에서는 이제 현기적인 조건에서 메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하지만 밭에 비해서 논은 이런 탄소 저장의 효과도 또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이제 평가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런 유기농업 실천에 대해서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좀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제 연구라든지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40년 동안 수행된 뭐 관행이랑 유기농업에 대한 비교를 토양의 뭐 물리화학성들이 개선된 연구 결과라든지, 아니면 온난화, 부영양, 산성화 등 이렇게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기농업을 통해서 좀 저감되는 효과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유기농업의 뭐 농업 환경 보전 기능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고 이제 좀 쉽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 결과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지금은 현재는 이제 아까 다른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던 것처럼 그 인벤토리 상에서는 사실 농경지 배출량만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기농업은 실제로 이제 그런 화학 비료나 그 자재를 사용을 최소한으로 하는 이제 유기농업은 생산 체계다 보니까 전체의 평가가 중요한데, 그래서 농업 생산물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 중에 뭐 전기, 유류, 농자재 사용량 등의 이런 것도 고려 같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탄소 농산물이 인증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인벤토리는 농경지에서 나오는 것만 그 평가를 하고, 저탄소는 또 생산 단계에서 에너지 투입만을 고려를 하고, 이렇게 어느 한 부분만을 고려해서 지금 평가하고 있지만, 실제 유기농업은 특히 더 농경지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생산 단계에서의 투입되는 에너지, 그리고 특히나 더 이 토양의 탄소 저장량에 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실제 유기농업이 얼만큼 뭐 토양의 탄소 저감 효과가 있는지, 탄소 중립에 얼만큼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표의 시사점이고요. 그래서 발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홍 박사님께서 유기농업 관련돼서 유기농업의 중요성, 특히 오늘 발표한 자료 사실 밖에 아직 농촌진흥청에서 여러 가지 과제를 하고는 있겠습니다만, 미국에서 보면 유기농업을 했더니 한 40% 관행 대비 감축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20 내지 25%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무튼 생산 단계뿐이 아니라 투입 전 단계까지를 전 과정을 평가를 해보면 좀 다른 결과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거 되드는 대로 우리 발표자 그리고 토론자 나오셔서 지금 원래 계획된 시간이 6시까지라고 그랬는데 6시까지 끝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좀 화면도 좀 좋지 않았고 그런데, 아무튼 여기 발표 나오시고 되는 대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의 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후변화 관련돼서 축산 분야이긴 하겠습니다만은 탄소 중립형 축산업 관련돼서 이명규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고, 두 번째는 청년 농업인 육성과 관련돼서 김기흥 부소장님,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기농업 탄소 중립과 관련된 유기농업에 대해서 황현영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토론자가 5분인데 지금 사정이 있어서 급히 자리를 지금 서울 정영근 기자님이 서울에서 급한 일정 때문에 지금 우리가 늦어져 가지고, 그래서 순서는 먼저 정영근 기자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선아 회장님, 그리고 김효중 회장님, 그리고 김창현 교수님, 마지막에 정학균 박사님,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정영근 기자님 먼저 토론해 주시고 급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마이크가 있는데요. 요 옆에 먼저. 반갑습니다. 저는 내일신문 정연근이라고 합니다.
토론이 진행된 중간에 제가 혹시 그냥 조용히 나가도록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6시 30분, 31분 기차를 타야 되는데 지금 늦을 것 같고 어쨌든 하여튼 눈치껏 조용히 하겠습니다. 네. 앞에 발표 잘 들었고요. 우선 우리가 이제 저는 먼저 질문을 하나 먼저 하고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게 이제 이 토론의 제목이 오늘 우리 학술대회 큰 제목이 이제 기후 위기와 식량 위기 시대에 환경 친화적 농업의 발전을 위한 도전과 과제인데요. 기후 위기 그리고 식량 위기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환경 친화적 농업이 어떠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가 우리가 이제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는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그동안 우리가 매우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우리가 일본의 농업의 성과 성취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러하고 우리 한국에도 그러합니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이 식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하죠. 근데 이제 이러한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이 기본 전제가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게 우리가 이런 자리를 지금 가지는, 그리고 여기뿐 아니라 최근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얼마 전에는 이제 농업계가 아니라 그냥 과학기술계에서도, 과학기술 단체 총연합에서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업계뿐 아니라 과학계 전반 또는 잘 아시다시피 기후계, 기후학회 이런 곳에서도 기후 위기나 농업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최근에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는 3프로 TV라고 하는 곳에서도 우리 정밀농업의 남재작 박사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여의도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식량 위기 이런 것과 기후 위기를 연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 친화적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그럼 도전과 과제는 뭐냐? 우리는 그중에 환경 친화적 농업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매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매우 맛있게 먹고 있는 식료 중에 소고기가 있는데, 이 소고기를 계속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른바 사료 효율이 높지 않습니까? 태양과 많은 농지가 필요한, 그리고 이동한, 우리는 또 수입을 많이 하니까 수입하면서 이른바 톤마일을 많이 사용해서 가져 들어오는 곡물을 예를 들면 10kg을 먹여서 소고기 1kg을 생산하는 이런 식의 고투입, 저산출 식료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위기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게 하도인 시대에 이런 질문 해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가축은 신석기 이후에, 농업혁명 이후에 이게 가축화하면서 이제 소나 돼지를 축력으로 사용하고, 그다음 지금 먹거리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인류의 생활 속에서 가축이라고 한 게 생겼고 축력으로 사용하다가 먹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즉 변화했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의 변화 속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기후위기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상황 속에서 소고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을지 아니면 아닐지도 새롭게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엉뚱한 질문일 수 있는데, 이런 질문하는 이유는 기후학자인 예를 들면 조천호 박사, 잘 아시겠지만 조천호 박사의 이야기는 그런 거죠. 기후위기는 곧 농업의 위기다. 왜냐? 1만 년 동안 안정된 기후, 속에서 이제 농업이라고 하는 게 쭉 이어왔고 인류 문명이 거기에 있는 것인데, 1만 년 동안 안정된 기후가 변화한다는 것이잖아요.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불확실하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 왜냐하면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다만 짐작하건대 수렵 채취를 하고 살았다. 왜냐? 농업을 할 수 있는 안정된 기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인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농업이 어려운 기후대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질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고기를 계속 먹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도 그 해볼 수 있게 된다 생각하고 이게 이제 학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친환경 농업, 환경 친화적 농업 또 유기농업을 연구하시는 학자들은 이런 식의 이 기후 변화로 직면하게 될 어떤 다양한 어떤 불확실성의 시나리오들을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속에서도 적응하고 이 생산해낼 수 있는 어떤 농업 또는 뭐 식량 공급 체계 이런 것들을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것입니다. 네. 최근에 뉴스가 두 개가 우리가 다 아는 뉴스 두 개 인상적인 뉴스가 하나는 네덜란드 농민들이 정부의 탄소 저감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4만여 명의 네덜란드 농민들이 시위를 했고 이건 2019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시위는 네덜란드 농민들은 지속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 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농업인들에게 어떤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스리랑카에서 얼마 전에 스리랑카 정부가 바뀌었는데 2019년에 취임했던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중도에 퇴진했죠. 이유는 2019년 이 사람이 대통령 공약이 뭐였냐면 유기농업 전면적 유기농업을 하겠다는 것이었고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실행한 것은 화학 비료 수입을 전면 금지했죠 작년에. 그 이후에 지금 이 스리랑카의 쌀 생산량이 30% 떨어지고 그다음 뭐 스리랑카는 실론이잖아요. 실론티 차 생산량이 18%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서 이 정정 불안해지고 이렇게 대통령이 중도에 이제 퇴진을 하게 되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국제 식량 기구 쪽에 일하는 사람은 이건 유기농업의 잘못이 아니고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었다. 즉 이제 기존의 관행농법 화학 비료에 기초한 뭐 이런 관행농법을 유기농업으로 대체하려고 한다면 대체할 수 있는 기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 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성급하게 전면적 유기농업화를 하면서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한 농업을 하면서도 농업인들이 수용 가능한 이 방법을 함께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유기농업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현장과 농업인과 함께 공감하면서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 연구를 또 하나는 이 유기농업의 기존의 농법을 대체하든지 또 보완하든지 할 때 그것이 현실 가능한 현실 가능함이라면 산출량이겠죠. 산출량을 최소한 내거나 같이 내거나 아니면 더 많이 낼 수 있는 이런 식의 유기농업이 되지 않으면 이게 지속 가능하기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 환경 친화적 농업계에서 그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어쨌든 유기농업 또는 환경 친화적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농업과 비교해서 산출량이 같거나 또는 더 많이 내는 것들을 해내는 것 그리고 농업인들이 수용 가능한 어떤 이 기운친한 농업을 해나가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런 화두로 우리가 가져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기자님이 난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많이 말씀하시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저는 요약할게요. 하나는 환경성하고 생산성이 양립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퍼스트 퀘스천이고 유기농업을 하려면 우리가 식량을 필요로 하는 것을 적정하게 다 낼 수 있겠느냐 하는 또 하나고 두 번째는 축산이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또 특히 이런 기후변화 문제를 대응하면 지금 대체육을 언급을 하질 않았습니다만은 이미 그런 대체육을 통해서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정 기자님, 하여튼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만은 필요하실 때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강선아 회장님, 청년농업인연합회 회장님께서 코멘트 해주시죠. 5분 정도 해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 보성에서 유기농 벼동사로 1세대를 살아오신 부모님 뒤 이어서 후계농을 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입니다. 아마 이제 오늘 주제 중에 청년농업인에 관련된 부분으로 전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제가 친환경 농업을 결심하게 된 건 16년 전에
우연한 기회로 친환경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도전을 했고요. 지금은 많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사명과 신념이나 철학으로 유기농업을 시작했지만 아직까지는 빚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42년째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부모님이 시작하실 때 선생님들께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3대가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유기농을 해라. 그것이 정말 진짜인가라는 것을 제가 지금 요즘에 위기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친환경의 2세대를 논의하기에는 저는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친환경의 2세대가 아니라 시작하는 청년농들을 위한 3세대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2세대는 이제 저 같은 이미 오랫동안 친환경을 실천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지나갔고,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떤 방안들을 마련해야 3세대를 대응하고 또 유입을 촉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일단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신념이나 사명, 철학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 발전 가능성, 수익성이라는 이 사업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친환경 농업을 통한 롤모델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고요. 무엇보다 빚도 없고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워라밸을 실현하고 있는 친환경 청년 농업인 혹은 친환경 농업인이 없다라는 부분들, 그것은 지금의 친환경 농업의 현실을 반영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으로 생각해본 정책 방안들은 일단 첫 번째로는 그래서 지속적인 이런 성공 사례들, 친환경으로 특화된 사례 발굴들을 좀 많이 하면서 친환경 후계 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기반이, 부모 기반이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을 시작을 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창업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빨리 정착하고 자립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창업농이라고 하는 그 사업을 친환경 청년 창업농 후계 육성 사업으로 한 가지 다른 버전으로 마련을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들을 모색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일단 지속적으로 유기농업이나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그런 농가들의 사례를 계속해서 조금 더 그들에게 베네핏을 제공을 하고 또 이런 지속 실천할 수 있는 장려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친환경 청년농업인 육성 키워드가 저는 크게 연결이고요. 그 다음에는 독립 혹은 자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연결할 게 뭐가 있냐? 일단은 농지죠. 앞에서 그 김기웅 부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친환경 농지의 연결이라는 건 왜 중요하냐? 단순히 시작하는 청년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 마련도 있겠지만 그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 땅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입니다. 농업이 끝나고 나서 그 판로가 연결되지 않는 사례는 어쨌든 청년 농업인들이 또 새로운 판로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으로는 친환경 농업으로 만들어간 농촌 문화가 있을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역사가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의 역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고 계승 발전하는 그런 문화나 연구가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역사들을 많이 강조하고 알리면서 또 친환경 농업의 그 중요한 존재 가치, 의의를 청년 농업인들이 이어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선혜 회장님께서 굉장히 임팩트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전남 보성에서 강대인 그 유기농업 우리나라 1호의 아버님이 지금 명인이셨죠. 그래서 하여튼 아버님의 뜻을 유지를 받들어서 16년 전에 친환경 농업을 시작을 했고, 지금 전체 집안으로 보면 42년째 유기농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고, 이제는 2세대가 아니라 3세대를 위한 어떤 유기농 그런 준비가 필요한데,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만 연결, 또 독립, 자립, 판로, 역사 굉장히 와닿는 것이고요. 아마 유기농업계 또 학계에서도 또 유념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또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제주도에서 친환경농업협회 김효준 회장님 코멘트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도 남원읍 비밀리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효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이 세션 관련해 가지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환경 친화적 농업의 어떤 혁신, 확대를 위한 이제 대책을
제가 이제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이 뭐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 같아요.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저도 이제 공감이 됐던 것 같고요. 아까 김기웅 그 부소장님 발표하셨던 청년동의 문제는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령농의 문제가 지금 뭐 관행 일반 그 농협 조합원들이 평균 연령이 뭐 50 몇 세 뭐 이렇게 평균 연령이 뭐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제주도도 이제 그런 문제가 되고 아마 전국적으로는 아마 더 이렇게 육지 쪽에 더 심한 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이 돼야 되고 이거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인력에 어차피 농사는 사람이 짓기도 하지만은 기계가 지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업 기계 쪽에 이제 정부의 좀 더 과감한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또 이제 그 이명규 교수님 의견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경축순환 거버넌스 확대하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친환경 농업을 저는 뭐 오래되진 않았고 지금 한 11년 해가지고 이제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친환경의 제일 큰 문제가 물론 뭐 병충해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판로 문제도 있고 막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양분 관리 문제인 것 같아요. 양분 관리를 저희는 아까 뭐 앞에도 뭐 얘기하셨지만은 주로 다 수입된 유박을 가지고 해결하고 뭐 이제 외부에서 되는 이제 자재를 가지고 해결하는데 사실은 가까운데 경축순환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자재들을 제주만 해도 엄청난 이제 그 가축 분뇨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친환경 범주에서요 유기축산 범주에서 이제 활용할 수가 없어요. 뭐 유기축산을 실행하는 농가도 없을 뿐더러 그거에 뭐 무슨 뭐라더라? 유기축산에 준하는 무슨 뭐 가축사랑 죄송합니다. 정확한 이름은 제가 명칭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해당되는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물론 뭐 육지부는 제가 뭐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 가까이에 막대한 뭐 이제 뭐 양돈이나 이런 거 하고 있지만은 이 현재 이제 법 체계에서는 이제 전혀 활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또 이제 어떤 패러다임이 좀 전환이 필요하고 일단은 이걸 처리하는 데 있어서 경축순환을 놓고 이제 어떤 이제 처리를 이제 한번 이제 하는 그런 쪽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친환경 농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보다 이제 좀 정밀 농업을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농업판 자체가 이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제 새로운 병해충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병해충도 이제 굉장히 이제 발생 빈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교과서 교재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떤 뭐 이제 기술원이나 기술센터에서 이제 제시하는 이제 어떤 방제력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나는 발생 빈도를 다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감귤연구소나 온난화대응연구소의 이제 박사님들이 이제 실제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월동 개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월동 개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1년에 뭐 한 3세대가 발생해야 될 총체벌레가 4세대, 5세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보통 이제 보다 좀 이제 정밀한 농업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그 뭐 이제 곤충마다 이제 적산 온도를 가지고서 이제 곤충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해충의 이제 적산 온도를 가지고서 이제 발생을 언제쯤 할 거다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좀 이제 제공을 한다든지 그런 토대는 이미 이제 그런 공공 정보는 이제 충분히 쌓여 있다고 제가 감귤연구소라든지 이런 쪽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이제 과감하게 좀 이제 시행을 해서 친환경 농업을 하는 데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이제 이렇게 해야 좀 더 이제 약도 좀 덜 치고 환경 친화적인 농업이 더 발전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화학 비료하고 화학 농약을 이제 줄이는 이거는 뭐 친환경적인 부분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친환경 농업의 파이가 커지려면은 환경 친화적인 그 농업을 실천하는 그 파이가 커져야 그 속에서 사실은 친환경으로 전환이 좀 더 쉬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화학 비료를 저감하고 화학 그 농약을 좀 적게 쓰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몇 년 전에 이제 농림부에서도 이제 한번 발주해서 또 발주하고 결과도 이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GCM 농법이라든지 뭐 미생물 활용 농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이게 이 현장에서 느끼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미생물 농법을 얘기하면은 그래서 뭐 기술센터나 기술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센터에서 이제 보급하고 있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럼 그 미생물은 효과가 좀 떨어져요. 제 얘기가 아니고 경기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경남 쪽에 있는 농업센터 두 군데에서 한번 이제 해보니까 효과가 좀 굉장히 미미하다는 거예요.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생물은 좀 양의 문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대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실질적으로 어떤 좀 이제 그 농사의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미생물 농법을 좀 이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시간을 금방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도 이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친환경 농업을 이렇게 하려면은 유기농업이나 환경친화 농법을 통해서 산출량이 같거나 뭐 더 많아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기후 변화에 이제 직면해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이제 친환경이 제일 먼저 이제 타격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저희도 어떻게 하면은 이제 작물의 수설을 더 유지시키고 이 생산량을 좀 이제 더 이게 유지시키든지 아니면 증대시켜야 될지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 뿌리를 살리기 위한 철저한 유기물 관리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저희도 좀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기술센터라든가 기술원에서 토양 관리에 대해서 이 책자가 나온 게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아예 교육에서 토양 유기물에 대해서 아예 교육에 가도 이제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정작 이게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봐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산을 이 환경 친화적인 이 농업이 이제 확대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판매를 위한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희는 이제 제주 입장에서는 이제 친환경 광역 유통센터를 이제 건립을 좀 해달라 이제 꾸준히 이제 건의는 하고 있는데, 이건 약간 지역마다 좀 다른 사안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이때 지역마다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농림부에서 좀 수렴을 해서 좀 정확하게 좀 이제 이런 걸 좀 시행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김경호 이제 편집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유기농 복합 서비스 지원단지가 사실은 제주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물론 이제 사업이 저희만 제주만을 위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거를 이제 지역에 맞춤 사업을 좀 이제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직불금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너무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친환경 농사를 지으면서 저희는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죠. 이제 인증 제도 하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허용 물질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절차도 있고 이렇게 잔류 농약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개선점이라든지 새로운 방식을 논의해 볼 수 있는 창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례로 이제 품관원에다가 사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책을 좀 이제 한번 좀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답을 제가 6개월 만에 들었어요. 이 정보화 시대에 지금 6개월 만에 들었고, 그것도
제가 만약에 협회 회장이 안 됐으면요 못 들을 대답이었더라고요. 보니까 따지고 봤더니 제가 품관원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대답을 마지못해서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 그래서 품관원도 안 하고 농림부는 당연히 이제 그 놀고 있고 저기 이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이거 어디다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중앙협회에서도 이제 통해서 이제 건의를 했더니 그쪽에서 이제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그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리고 그 속에는 보면은 친환경 뭐 이렇게 지금 뭐 인증사고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약재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약재를. 회장님 그만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예. 예, 이상 줄이겠습니다. 네. 예, 회장님 얘기는 제가 다시 해보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김창현 한경대 교수님 코멘트 해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그 세 분의 발표자는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그 발표 내용이 기후 변화와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물리학자 그 스티븐 호킹이 예언을 하고 돌아가셨죠. 1000년 후에는 인류가 멸망한다. 1000년 이내에, 후가 아니고요. 1000년 이내에. 세 가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가 과거에도 있었지만 소행성의 폭발에 의해서 가능성. 두 번째, AI에 의한, 즉 여러분 영화 터미네이터와 같은 AI에 의한 인류 정복. 마지막 세 번째가 기후 대응을 못한 기후 변화에 의한 인류 멸망을 예언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분은 1000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1000년에서 공을 하나 빼고 100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조차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남부 유럽의 기온이 40도 이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뭐 장마철이니까 그렇게 느끼지 못했겠지만 벌써 40도라는 온도입니다. 뭐 농업 하시는 분 잘 아시겠죠. 가축, 작물 재배 가능할까요?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이 친환경 농업이 기후 변화 대응에 중요하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 교수님께서는 하여튼 오늘 뭐 아까 우리 황 박사님께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유기농업이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어떤 미래 농업의 대안으로서 친환경 농업, 유기농업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학균 박사님께서 코멘트 해주시겠습니다. 네네. 최근에 이제 환경 친화적 농업,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토론하고 있는 그 주제도 이제 기후변화 대응 환경 친화적 농업 확산, 이게 이제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렇게 부각된 이유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탄소 중립 또 온실가스 감축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농업 부자가 전체 포션은 뭐 3% 정도로 작지만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메탄 협약에 가입되면서 우리나라 전체 메탄 배출량의 44%가 농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30% 감축이라는 목표가 또 제시되면서 그래서 농업 분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환경 친화적 농업하면 정밀농업 또 오늘 발표해주신 유기농업 그리고 경축 순환농업 그리고 정밀농업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이러한 어떤 농업에 대해서 어떤 수용성을 농업인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농업인들은 농업 자체가 온실가스 배출원이라는 인식이 40% 정도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식이 그렇게 낮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러한 농업을 받아들이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거기다가 이제 이러한 농업을 도입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수량이 좀 낮아질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또 증가할 수도 있고 이러한 어떤 애로사항들이 그러한 수용성을 낮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오전 세션에도 발표가 있었습니다만은 정부에서는 이제 공익형 직불제, 선택형 직불제를 통해서 이러한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을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아마 단가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단가를 보통 이제 환경적 편익을 정확하게 계측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되는 비용으로 보통 산정이 되는데 이 추가되는 비용이 과연 우리 농업인들의 수용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준이겠는가 여기에 또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유기농업과 경축순환농업을 발표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정말 우리나라 버전으로 시급히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이 환경적 편익을 더해서 추가적으로 편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겠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공편익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온실가스 감축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수단들을 도입하게 되면 온실가스 감축할 뿐만 아니라 수질도 개선되고 토질도 개선되고 또 유기농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완화도 되지만 적응에도 더 강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공편익을 계속해서 발굴함으로써 어떤 정책 경제적 인센티브 지원의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학균 박사님께서 메탄이 농업 분야가 온실가스 감축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비중에서는 3%지만 메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40%가 44% 정도 돼서 농업 분야도 관심을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사실 농업인들이 본인이 온실가스 배출을 한다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한 지금 40% 정도밖에 되질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농업인들이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돼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굉장히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유기농업과 관련돼서 농진청에서 우리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유기농업의 효과가 외국 자료고 그런데 이제 빨리 우리나라 버전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정말 유기농업을 했더니 전과정 평가 아니면 온실가스 전반적으로 평가를 했더니 얼마 되더라.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나올 수 있다면 온실가스 감축 플러스 유기농업을 해서 하는 여러 가지 효과 결국은 동반 편익, 코 베네핏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런 거에 굉장히 유용한 자료를 쓸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당초 예정됐던 것보다는 조금 더 지체됐습니다만은 혹시 발표하신 분 아까 우리 김효준 회장님께서 경축순환농업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발표자분들 중에 혹시 코멘트에 대한 플러스 알파 할 것이면 1분 이내에 없으면 넘어가도 되고요. 혹시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 먼저 이명규 교수님 혹시 있으시면 네. 예, 오늘 좋은 발표, 좋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 발표할 때 오늘은 기술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정책 과제에 대한 얘기를 한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 지금 저희가 아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가운데서 친환경 농자재를 여러 가지를 좀 공급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가급적이면 현재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유기성 폐자원을 유기농자재로 전환시켜서 친환경 농업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현재 기술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구체적으로 같이 디스커션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가급적이면 친환경 농업하는 분들이 최대한 자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공급될 수 있는 특히 이제 그걸 하나의 친환경적인 공공 자재로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김기웅 부소장님은 아까 우리 강선아 회장님께서 3세대를 위한 중요한 그 제안을 해주셨는데 플러스해서 간단히 코멘트에 대한 답을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홍도마을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딱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지금 2세대들도 청년 시기를 좀 지났고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지금은 이제는 3세대를 좀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기후위기와 관련된 그 부분도 지금 3세대들 특히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이 뭔가 다른 삶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후 위기나 아니면은 식량 위기나 이곳에 얼마만큼 기여를 좀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더욱 좀 다양한 기술 그리고 유기농업으로 인한 효과들 같은 것들도 청년 농업인
들에게도 좀 전해지는, 그래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게 나의 선택이 맞았구나, 그래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전해지는 그런 정책과 좀 사업들이 많이 좀 개발이 되고 노력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저 황현영 박사님, 예, 유기농업에 대한 연구 탄소 중립 관련돼서 장학균 박사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버전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마지막 예. 답변해 주시죠. 네, 발표 자료 중에서도 여러 가지 그 국내 사례도 좀 있었긴 하지만 말씀하신 부분처럼 뭐 이렇게 전과정 평가라든지 아니면 토양 탄소 저장량도 함께 고려해서 이렇게 유기농업의 그 진정한 이제 탄소 저감 효과나 탄소 중립 달성에 대한 기여도를 이제 평가하려고 지금 새로 이제 5년 과제를 이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분 과제 말고도 이제 유기농업의 이런 토양 탄소 저장이나 아니면 어쨌든 탄소 중립에 대한 기여도에 수치화하거나 할 수 있는 여러 과제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예, 그 결과를 이제 농민분들이나 소비자들한테도 잘 이제 전달할 수 있도록 잘 연구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오늘 세 분의 주제 발표 그리고 5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굉장히 그 날도 덥고 또 마지막 시간까지 원래 지체된 시간보다 한 거의 30분 정도 이렇게 지체됐습니다만 시간은 많이 지체돼서 오늘 좌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마지막 종합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농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인데 그 중에서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3% 그리고 경종 분야가 한 1.6% 차지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축산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해법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많은 시간을 다루지는 못했는데 경종 축산, 다시 말하면 작물하고 축산하고 잘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면 되는데 오늘 여기 유기농업 실천 농가들은 사실 가축 분뇨를 거의 쓰질 않습니다. 왜 안 쓸까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항생제도 있고 또 제대로 발효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명규 교수님의 해법이 그래도 농자재를 잘 인정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농자재를 축산 분야에서 공급해 준다면 화학 비료도 줄일 수 있고 온실가스도 감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농업의 이제 2세대를 전화서 3세대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소식은 아까 조사한 걸 보니까 최근에 오는 어떤 그 젊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유기농업이라든지 그 실천하는 분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아까 김기영 부수장님의 말씀 어떤 설문조사 결과이기도 한데요. 긍정적인 측면이고 또 환경에 대한 인식 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아마 지금 청년농업 3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아까 노령화 때문에 농업이 위기라고 보지만 저는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있다. 3세대가 새로운 농업, 혁신적인 농업, 혁신적인 유기농업, 스마트 유기농업 이런 것들을 실천한다면 그렇게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은 과학입니다. 보이질 않고. 그래서 앞으로 농촌진흥청 그리고 국립농업과학원의 유기농업과의 중요성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지금 앞으로 5년 동안 과제를 하셨는데 그런 결과가 5년 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유기농업을 실천하거나 또 유기농을 관계하신 분들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유기농업을 어떤 친환경 농업 또는 국가 농업 분야의 탄소 어떤 감축의 효자 산업으로 될 수 있도록 유기농업이 그런 것들 중에 어떤 국립농업과학원이 그런 역할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오늘 굉장히 늦은 시간이기도 하고 또 저녁은 맛있게 준비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 두 번째 2부 1세션의 기후변화 대응 환경 친화적 농업으로 확산을 위한 과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제 발표자 그리고 토론자 모든 분들을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